세상은 그들이 설계한 정교한 궤도를 허용할 만큼 자비롭지 않았다. 현실의 배터리를 장착한 시계는 다시 잔인하게 째깍이기 시작했다. 때를 쓰는 아이와 그것을 달래고 호통치는 정령의 전쟁이 매일 아침 거실을 잔인하게 덮쳤다. 하루는 등에 업힌 효성이가 허리를 활처럼 뒤로 꺾으며 몸을 날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할 뻔했다. 순간 공간의 숨통이 턱 막혔다. 성아와 정령의 안색이 사색으로 질렸다. 반사적으로 터져나온 날카로운 고함에 효성이가 얼어붙었다. 그런 전쟁이 20분씩 매일 아침 되풀이되었다. 현관문을 빠져나가는 정령의 등 뒤로 효성이의 울음소리가 짐승의 비명처럼 번졌다. 비명은 문틈을 찢고 복도까지 따라왔다. 서로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부부는 차라리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차마 발설할 수 없는 치명적인 후회를 삼켰다. 후회는 목구멍에서 비릿하게 씹혔다. 효성이의 격렬한 저항은 꼬박 한 달이 지나서야 잦아들었다. 40날이 되던 날 저항은 완벽히 소거되었다. 아이는 스스로 포기한 듯 정령의 등에 업히는 행위를 하나의 굴복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아빠 빠빠. 등에 업힌 채 아이가 서툰 손을 흔들 때마다 성아의 가슴속에서는 녹아내리는 듯한 쾌락과 애잔함이 교차했다. 효성이는 또래보다 육체가 컸고 팔다리는 굵었다. 사지는 단단했다. 성아는 한때 아이를 운동선수로 키울까 하는 짧은 사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루한 자들이 품는 부질없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저 효성이가 사회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제 밥벌이 하나 넉넉히 해내며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것이 이 지독한 일상의 형벌을 버텨내는 유일한 명분이자 이유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평범한 삶이라는 방어적인 관역을 향해 쏘아올린 그들의 간절함이 머지않아 전혀 다른 비극적 궤도로 휘어지게 될 것임을. 세상은 인간이 바라는 최소한의 평온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법이다. 효성이가 만 3살이 되었을 때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또래보다 월등한 발육과는 대조적으로 언어 발달은 완강하게 정체되어 있었다. 제 의사를 문장으로 엮어내지 못하는 아이. 언어라는 고도의 상징 체계 안에서 효성이는 명백한 지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뇌의 회로 어딘가가 닫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성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촌의 설레를 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머니의 진부한 위로가 돌아왔지만 성아의 등 뒤로는 찜찜하고 불길한 감각이 끈적한 유분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퇴근한 정령을 마주 앉힌 성아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효성이 언어 발달이 너무 느려. 어떻게 생각해? 나도 알아. 하지만 기다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상태가 계속되면 어쩌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너무 앞서가지 마. 정령의 말은 차분했으나 그 목소리의 밑바닥에는 파르르 떨리는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10년차 베테랑 유아교육자였다. 수많은 타인의 아이들을 상담하고 보육의 이론과 실무를 예리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였다. 그녀가 눈앞에 명백한 징후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무지해서가 아니었다. 자기 자식에게 닥쳐오는 비극적 시면을 똑바로 직시하는 순간 전문가로서 쌓아올린 자아의 성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임을 본능적으로 예감했기 때문이다. 남의 아이는 고쳐내면서 제 자식은 망가뜨렸다는 세상의 비난, 그 무거운 중압감이 밤마다 그녀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는 유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붕괴는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집 블록 놀이 시간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은 효성이가 아이들이 쌓아 올린 블록을 발로 차는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아이들이 때로 덤벼들자 제 처지를 변명할 기호를 가지지 못한 효성이는 아이의 팔을 덥석 물어버렸다. 이빨이 살을 파고들었다. 상황은 참담했다. 정령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원장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과를 올렸다. 정령은 울먹이는 효성이를 매정하게 뿌리치며 훈육했다. 엄마 아니야. 선생님이라고 불러. 무서운 얼굴을 한 엄마였다. 집에선 다정하던 엄마가 어린이집에만 가면 티라노사우루스로 돌변하는 기괴한 분열.
효성이는 자신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의 미로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에 들어갔다. 아이의 세계가 닫히고 있었다. 효성이에게 수업 시간은 고문이었다. 소통의 창구가 전면 봉쇄된 채 훈육과 질책만이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 정령의 마음도 그와 함께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원장은 정령을 원장실로 호출했다. 닫힌 철문 너머로 느껴지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도망칠 수 없는 심판의 냄새가 났다. 정령이 원장과 마주 앉자 원장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예고된 조종의 서막이었다. 원장실의 공기는 희박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부 깊숙이 비릿한 긴장감이 따리를 틀었다. 아이 데리고 출근하느라 힘들죠? 원장의 물음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를 위한 잔인한 전조였다. 정령은 직감했다.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요즘 효성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원장의 시선이 정령의 얼굴 위로 서늘하게 꽂혔다. 시선은 칼날 같았다. 정령은 변명하지 않았다. 구차한 사설은 사태를 돌이키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버텼습니다. 학부형들에게 사과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한계예요, 김 선생. 원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은 깨끗하게 거세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이 바닥의 냉혹한 시장 논리만이 남았다. 학부형들이 효성이가 우리 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심지어 효성이 엄마도 오지 말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묵이 주저앉았다. 탁자 위로 정령의 마른 숨소리만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예견된 파국이었다. 자신의 자식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때 느꼈던 그 비릿한 공포가 마침내 현실의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그녀의 목통을 조여왔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 선생은 유능해요. 학부형들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알죠. 하지만 효성이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해고.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단어였다. 정령은 고개를 숙였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굴욕이 그녀의 정수리를 수직으로 짓눌렀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서는 정령의 눈가에 깊은 비애가 고였다. 그것은 눈물보다 더 지독한 절망의 찌꺼기였다. 문 밖에는 담임 선생에게 혼나 영혼이 탈곡된 효성이가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정령은 말없이 아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의 육체는 무거웠고 등 뒤로 번지는 체온은 서글프도록 뜨거웠다. 사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오늘따라 아이의 하중이 유독 가팔랐다. 정령은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둔중한 통증을 느끼며 어린이집의 미닫이문을 나섰다. 등에 닿은 아이의 살갗은 기괴하게도 서늘했다. 마치 온기를 잃고 서서히 식어가는 생명체처럼 불길한 냉기가 옷가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사방이 막힌 미로이자 통로 없는 어둠의 심연 같았다. 정령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악으로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야간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어미의 파산을 알 리 없는 효성이는 조금 전에 꾸짖음조차 이미 망각의 저편 언덕에 걸어둔 채 혼자 웅얼웅얼 유년의 곡조를 나불거렸다. 고막을 찌르는 아이의 천진함 속에서 정령은 왈칵 차오르는 서글픔을 삼켰다. 너는 모른다. 모르는 자의 복락을 누려라. 이 가혹한 삶의 족쇄를 내 연약한 뼈에 대물림하지 말아야 하거늘. 효성아, 어미는 쫓겨났다. 내일은 또 너를 업고 어느 보도블록 위에 발을 디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구나. 이는 내 허물이 아니다. 내 육신의 무능이다.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짓눌러 닦았다. 길 옆으로 때를 지어 제잘거리는 여고생들의 생경한 활기가 오늘따라 유독 꼴사납고 가증스러웠다. 가난과 피로가 응축된 시장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저만치서 퇴근하는 성아의 실루엣이 보였다. 사내의 몸에서는 퇴근길의 먼지와 고단함이 풍겼다. 효성이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아빠 아빠 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듯 팔을 버둥거렸다.